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생산 라인들이 모두 쉴 틈 없이 돌아갈 정도로 일감이 넘친 덕분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조 5,4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물론 우리나라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 벽을 깬 겁니다. 2023년에 비해 연결 기준 매출은 약 23%, 영업이익은 약 19% 증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별도 기준으로도 연매출이 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막대한 수주 실적으로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은 5조 4천억 원을 넘겼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매출의 89% 정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1, 3공장을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4공장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잇따른 계약으로 수주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매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에도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5조 5,705억 원이란 매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오는 4월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의 총 생산 규모는 78만 4천 리터, 초격차 수준의 세계 1위 규모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현대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건 무려 23년 만입니다. 이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정말 네. 예상 밖인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온 겁니까? 네,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32조 6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10.3% 늘어났습니다. 다만 1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대규모 적자를 낸 원인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금 채권을 일시에 상각한 겁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환율, 원자재값 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인도네시아 플랜트 사업에서만 이 조 단위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현대건설의 연결 자회사죠.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사업은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어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로 계약금만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던 시기 코로나 사태가 덮쳤고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잠재적 손실분까지 미리 반영한 것으로 향후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손실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현대건설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큰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장마감 기준 주가가 9% 이상 올랐는데요. 적자 전환에도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무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이른바 빅베스 전략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진심인 이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이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이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년 전. 업계에선 처벌과 규제에 집중된 현행법에 더해
가상자산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2단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던 당국의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동향을 갖다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 및 실물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승리와 함께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과반을 차지한 미국 공화당은 가상자산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됐거나 논의되는 법안만 봐도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일평균 17조 원으로 세계 2위이지만 미국에선 이미 합법화된 가상자산 법인 투자 및 ETF 발행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모두 규제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정치권이 자체적으로 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업의 일부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등급으로 나눠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단계 법안에는 좀 더 전문 투자자라든가 일반 투자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 ETF라든가 이 파생 상품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 법안을 좀 더 마련한다 그러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1% 넘게 상승했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날 낙폭이 과했던 2차 전지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 또한 확대됐습니다. 간밤 미국에선 넷플릭스가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라이브 스포츠 경기 중계와 오징어 게임 2 덕에 유료 가입자 수도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의 국내 증시에선 오징어 게임 2의 영상 특수 효과를 담당한 위지익 스튜디오와 덱스터 등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토종 OTT, 티빙의 모 회사 CJ E&M 등의 주가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요금제 인상까지 단행한 넷플릭스. 올해 전체 매출액을 기존 예상치보다 5억 달러가량 늘린 435억에서 445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올해에도 오징어 게임 3와 웬즈데이, 기묘한 이야기 등 인기작들을 줄줄이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실적 전망에 청신호를 켠 겁니다. 국내에선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이렇다 할 대항마가 없어 시장에선 당분간 넷플릭스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축제 현장으로 가보죠. 여기는 미국 세너제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갤럭시 S25에는 AI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갤럭시 음성 비서 빅스비에 삼성의 LLM 가우스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돼 더욱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AI 기반의 텍스트 변환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번거로운 과정 없이 자동으로 음성을 글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격은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개선된 AI 기능과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올해 갤럭시 S25가 9년 만에 S 시리즈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선 어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될까요? 증권가에선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에 더해서 갤럭시 S25의 부품을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 LG화학과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등을 수혜주로 꼽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내일 새벽 갤럭시 S25가 어떤 모습으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지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이자나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이 토탈 리턴 방식의 상장지수 펀드들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 관련 ETF 상품 규모가 53조 원을 넘고 이 상품 운용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이 토탈 리턴 ETF 수만 1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거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이 국내 주식형 이 TR ET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품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업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좀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발단은 지난 16일 지난주였죠. 이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ETF는 크게 이제 가격 지수와 총 수익 지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세에 따라서 차익을 얻는 일반 ETF 상품이 PR이라면 TR은 ETF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 수익 지급을 유보하고 자동으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가 있는 상품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매도 전까지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좀 홍보가 많이 돼 있죠.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따라서 국내 주식형 TR ETF를 제외하고 이자와 배당 유보를 못하게 모두 변경이 됩니다. 네. 따라서 국내 주식형 TR ETF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 예를 들어 국내 채권형이나 해외 주식형과 이자와 배당을 모두 이제 채권형 등은 이자 배당 등을 재투자하지 못하고 모두 연일회 이상 반드시 분배해야 합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 상장된 TR ETF 상품 가운데 분배를 하지 않는 상품은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채권형 그리고 금리형 상품 등이 74개 종목에 42조 7천억 규모, 그리고 해외형이 48개 종목 11조 원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122개 상품 53조 7천억 규모에 달하는 TR ETF 상품은 시행령이 적용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모두 분배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주목한 건 이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해외 주식형 이 TR ETF였는데 이거 보니까 나머지 국내 금리 채권형 TR ETF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상품명을 검색할 때 무슨 TR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TR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ETF 자산 운용사들이 설계한 상품명에 반드시 TR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총수익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총수익 지수는 이제 배당과 이자 등을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해서 산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보시는 표는 이번 정책 변경 영향을 받는 국내 금리 채권형 ETF 가운데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들을 추려본 것인데요. 저 1위에 있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 ETF 941개에 달하는 전체 ETF 가운데서도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그리고 KB 자산운용 등의 상품이 자산 규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삼성 자산운용이 해외 주식형 TR ETF 분배 방식을 분기 배당으로 바꾼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규제 영향권에 놓인 다른 상품들도 똑같이 분배형으로 바꾸고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과정을 앞으로 거쳐야 합니다. 또 본래 이제 TR ETF는 매도 이후에 분배금에 대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연 1회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 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뒤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네, 앞서 본 이 CD 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가들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건 또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투자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이나 토탈 리턴 ETF는 은퇴 이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세 이연 효과와 이제 자산 재분배 때문에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ETF 상품명에는 이제 TR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당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그렇게 상품명에 TR을 섞어서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TR 지수 추종 효과를 크게 홍보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이들 상품의 변경은 다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자산운용이 발빠르게 분기 배당 방식으로 이거를 전환을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조만간 분배 정책을 변경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내 금리 채권형 TR ETF의 경우에 자산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좀 활용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최고 세율이 49.5%의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자와 배당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TR ETF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렸던 고액 자산가라면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재부는 이번 TR ETF 세법 개정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를 자동 재투자하는 TR ETF만 과세 이연 효과를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TR ETF는 이 시작부터 과세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좀 새롭게 가르마를 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 이제 TR ETF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주식형 TR ETF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금리형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 상품이 TR 지수 추종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배당을 분배하고 있는 상품인지 따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정부가 이번에 예외로 인정한 국내 주식형 TR ETF도 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추후에 기재부가 이거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과세 효과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좀 정책이 좀 펼쳐진 것인데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봐주느냐 이런 좀 지적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형은 사실은 지금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이라 보면 됩니다. 해외 주식형 TR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작부터 출범부터 좀 과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소득세, 금투세가 이제 도입이 되려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런 것을 한 방에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새롭게 좀 가르마를 타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장기 전세주택에 살 수 있도록 공급과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10년 안에 아이를 3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싼 값에 집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시 신혼부부 특화형 장기전세 미리 내 집. 서울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메이플자이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내놓은 물량으로 총 395가구 모집에 15,0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넓히거나 싼 가격에 매수도 가능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신혼부부의 1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미리 내 집 규모를 20%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등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통째로 매입하는 B아파트의 절반은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5분의 1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질 겁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우선순위로 미리 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B아파트 미리 내 집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최대 10년 빨리 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내 집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부여하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기존 20년 차에서 10년 차로 앞당기고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존 10년 차가 아닌 3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도 미리 내 집을 대거 공급합니다.
고덕강일지구에는 4년 뒤 336가구, 그린벨트 빗장이 풀린 서리풀지구에는 6년 뒤 11,000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